녹슨 못을 삼켜서라도 반드시 탈출하겠다. 중국 구치소 독방에서 48세 여성이 내린 극한의 선택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중장의 부인이었던 이 여성은 왜 목숨을 걸고 3cm 못을 삼켜야 했을까요? 김정은을 격분시킨 일가족 탈북 사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사력을 다해 추적에 나선 이유는 단 하나. 이들이 알고 있는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반동분자로 전락한 가족. 옥수수 5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개머리판에 맞는 아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딸. 도대체 무엇이 이 어머니를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마침내 되찾은 존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권력의 안쪽에서만 알 수 있었던 정보로 써내려간 한 가족의 처절한 생존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박연희입니다. 48세까지 보위부 중장의 부인으로 살았죠. 평양 외곽 관사촌에서 누구보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겨울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군용 지프 2대가 저희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박 중장님, 나오십시오. 무표정한 보위원들이 남편을 데려갔어요.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뒤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냈죠.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프가 사라진 후 골목은 정적만이 흘렀어요.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의 발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집은 귀신 들린 집이 되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죠. 어제까지 박 여사님 하며 공손하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우유 배달원까지 저희 집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26살 아들 도윤이와 23살 딸 지수도 이 모든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문패 옆에 붙어있던 붉은 도장을 보았거든요. 반동 가족이라고 적힌 그 딱지 하나가 저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종이 하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이웃들이 저희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저만 보면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딱지를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밤중에 조용히 와서 붙이고 간 거죠. 아마 같은 관사촌에 사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어쩌면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 중 한 명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권력이 보호막이라 믿었는데 사실은 족쇄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 위험했던 거죠. 보위부 간부의 가족이라는 게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릴 누가 지켜주지?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권력 안쪽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권력이 사라지니 완전한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전화도 끊어졌어요. 전기도 나갔습니다. 수도까지 중단됐죠. 하나씩 차단되는 것들을 보며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고립시키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질식시키는 거였죠. 남편이 사라진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군사 지도와 순찰표였어요.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두었는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지도를 펼쳐보니 두만강 얕은 여울과 숲풀 구간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찰 교대 시간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50분에서 4시 20분까지 30분간 공백. 남편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지도 곳곳에 화살표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강의 깊이, 경비병 위치, 순찰 동선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심지어 날씨에 따른 시야 확보 상황까지 메모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지도 한쪽에는 작은 글씨로 가족을 위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숙청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희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둔 거였죠. 보위부 간부라는 위치에서 이런 정보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브로커 연락처, 중국 조선족 마을 정보, 심지어 가짜 신분증 만드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했을까요? 보위부 일을 하면서 탈북 경로를 연구한 건가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판은 내가 설계한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권력 안쪽에서 살면서 얻은 지식이 이제는 우리를 살릴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살려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죠. 개인의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계획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채색 어둠 속에서 종이 도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직접 찢었거든요. 더 이상 그 딱지에 묶여 살 수는 없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는데 그 순간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8초 만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보위부 중장 부인 박연희는 죽었고 두 아이의 엄마 연희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윤이와 지수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남편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사에서 나와 허름한 임시 거처로 옮겨야 했죠. 보위부에서 나온 통지서 한 장이 저희 집 문에 붙어 있었어요. 48시간 내 퇴거하라. 국가 재산을 점유할 권리 없음. 26살 아들 도윤이와 23살 딸 지수와 함께 처음으로 재래시장에 갔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임시 거처는 관사촌에서 멀리 떨어진 달동네였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었죠. 한 칸짜리 방에 저희 세 가족이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졌고 바닥은 온돌이 제대로 들지 않아 차가웠어요. 시장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달랐어요. 관사촌에서 시장까지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평생 개인 차량으로만 이동했던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느껴졌죠. 아마 저희 옷차림이 평범하지 않았나 봐요.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요. 지수가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으며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버스 기사마저 백미러로 저희를 훑어보고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길은 비릿한 냄새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가득했어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감자 얼마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원이야. 상인이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려고 하자 상인의 표정이 변했어요. 돈 가져왔어. 상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외상은 못 줘요, 손님. 시장 상인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눈치챈 거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저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옆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어디서 왔지? 보위부 관사에서 쫓겨난 사람들 아냐? 소문은 빨리 퍼졌어요. 몇 분 사이에 시장 전체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반동 가족이래. 남편이 숙청당했다던데. 귓속말들이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지수는 겁에 질려 제 팔을 꽉 잡고 있었고 도윤이는 분노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피해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염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가 빈혈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가 심해서였죠. 급히 약국에 데려갔는데 약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부터 내세요. 약국 직원은 납작한 목소리로 담요만 던져주며 돈 없으면 나가세요라고 했죠. 지수가 바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속이 타들어갔어요. 제발요. 아이가 아픈데. 제가 애원했지만 약사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돈 없으면 병원 가든지. 냉정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료비 먼저 내고 들어오세요. 접수 직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돈이 없어요? 지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관사에 있을 때는 돈이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모든 게 국가에서 배급으로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야 했어요. 심지어 물 한 모금도 돈을 주고 사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장식장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렸어요. 그 안에 금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소중한 반지였지만 아픈 딸을 살려야 했어요. 체면과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걸 팔아야겠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도윤이가 엄마, 그거 소중한 거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건 너희들이야.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반지를 팔아서 감자와 소금을 샀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명예란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거든요. 배고픈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장에서 반지를 팔 때도 험난했어요. 이거 진짜야? 금은방 주인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세의 절반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죠. 그 돈으로 감자 몇 개와 소금, 그리고 지수를 위한 기초 의약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이틀이면 다 떨어질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도윤이는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반동 가족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집 문틈으로 들어온 익명의 쪽지를 보고 나서야 답을 얻었습니다. 도망치세요. 아이들부터.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곧 재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쪽지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쪽지를 넣었을까요? 적인지 동지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저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동분자들을 색출하라. 혁명의 적들을 뿌리 뽑자.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수용소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곳에 보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체면에 매달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생존의 논리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을 모두 버리고 아이들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거리 확성기 소리와 군가, 바람 소리가 공포감을 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쪽지가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준 거죠. 이제 정말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명예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생존의 논리로 넘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보위부 중장 부인의 체면 따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도윤이와 지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거였습니다. 황혼역, 비가 흩뿌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집단 농장 울타리 근처에서 옥수수 5개를 손에 쥐고 나오다가 군인에게 붙잡혔습니다. 허기를 달래려던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부터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산 감자마저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지수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고, 도윤이는 엄마, 제가 뭔가 구해올게요 라고 나섰던 거였죠. 저는 말렸지만 도윤이는 이미 집을 나선 후였어요. 제발 조심해. 제가 당부했는데도 도윤이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요즘 어디든 감시의 눈이 있었거든요. 야, 서! 군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옥수수를 떨어뜨리며 뒤돌아보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게 뭐야? 군인이 떨어진 옥수수를 발로 차며 물었어요. 옥수수들이 진흙탕에 굴러다녔습니다. 군인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죠.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표정이었죠. 배가 고프다고? 도둑질을 해도 되는 줄 아냐? 군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집단 농장 곡식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군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군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요즘 이런 놈들이 많아져서 문제야. 이 반동 새끼가. 군인이 소리치며 개머리판으로 도윤이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컥철컥 소리가 뼈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그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죠. 내 아들입니다. 제가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건 낙엽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군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반동 새끼들이 설쳐대네. 개머리판이 도윤이의 어깨를 때렸고 아들은 다시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피가 점점 더 많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달려가서 군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는 아픈데. 하지만 군인은 저를 밀쳐냈습니다. 반동 가족이 주제를 모르네. 그리고 한 번 더 도윤이를 찼어요. 도윤이는 또 한 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를 때리지 마. 도윤이가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지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오빠를 부축했어요. 오빠, 괜찮아? 지수의 작은 손이 피범벅이 된 도윤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놈들이. 군인이 또 치려고 하는데 다른 군인이 말렸어요. 그만해. 죽이면 문제 되잖아. 첫 번째 군인은 아쉬워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다음에 또 훔치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는 저희를 내버려 두고 갔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만 했죠. 저희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어요. 집으로 돌아와 도윤이의 상처를 닦아주면서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소독약도 없어서 물로만 닦아줄 수밖에 없었죠. 도윤이는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오빠, 많이 아파.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는 웃으려고 애쓰며 답했습니다. 안 아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정말 아팠나 봐요. 도윤이의 등에는 개머리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멍이 들어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어깨 쪽도 부어올랐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해요? 도윤이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옥수수 5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불러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버티면 죽는다. 움직이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숨겨둔 군사 지도를 펼쳤습니다. 두만강 얕은 여울과 숲풀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죠.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야. 저는 지도 위에 표시를 보여주었어요. 순찰 교대 시간도 기록되어 있어. 새벽 3시 50분에서 4시 20분까지 30분간 공백이 있다고 되어 있네. 순찰 교대 시간도 기억해서 적었어요. 지도를 자세히 보니 더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강의 수심, 유속, 심지어 계절별 수위 변화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남편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갈 수 있어요?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엄마가 길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답했어요. 권력의 안쪽에서 얻은 지식이 이제는 가족을 구할 도구가 된 거였습니다. 도윤이도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 갈 건데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하지만 빨리 해야 해. 제가 답했어요. 그날 밤 빗방울이 지도 위에 툭 하고 떨어져 번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걸고 도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옥수수 5개, 개머리판 1번. 그날 우리는 결심했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윤이의 신음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상처가 아파서였죠. 이대로 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말 자정이 넘은 시간, 저희는 두만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옷깃을 스쳤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이 반사하는 미약한 빛만이 저희의 길잡이였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죠. 완벽한 암흑이었어요. 강가에 도착하기까지도 험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브로커를 통해 계획을 세웠거든요. 브로커는 40대 중반의 중국 조선족이었는데 돈부터 내놔야 움직인다고 했어요. 1인당 3,000달러씩 총 9,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해요? 제가 물었어요. 그건 당신 일이야. 나는 길만 안내해 줄 뿐이야. 브로커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 팔아야 했어요. 시계, 만년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요. 엄마, 진짜 건너는 거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도윤이는 물의 깊이를 재어보며 앞장섰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에 발이 저렸죠.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소리 내지 말고 물소리도 최대한 줄여. 저희는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었습니다. 강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어요. 지수는 몸이 약해서 자꾸 휘청거렸고 도윤이가 여동생을 부축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이곳저곳을 비추며 지나갔습니다. 순찰병이었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며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뭔가 봤는지 손전등이 잠시 저희 쪽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착각인가 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행히 순찰병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금이야.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저희는 다시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지수가 차가워요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지수를 안으며 조금만 참아라고 달랬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지수가 엄마, 무서워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지수를 안으며 괜찮아, 곧 끝날 거야 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무서웠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브로커가 준비한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저희 말고도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가 울까봐 계속 달래고 있었죠. 또 다른 가족은 할머니까지 함께 왔는데 할머니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저희는 중국 변두리 오두막에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감자와 소금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은 아니었지만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었죠.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길이 뚫릴 때까지.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그 며칠이 지옥 같았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큰 소리도 낼 수 없었거든요. 지수는 영양실조가 심해져 자꾸 토했어요. 지수야, 조금만 참아. 제가 등을 쓸어주며 달랬습니다. 도윤이는 계속 밖을 경계했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왔는지, 공안이 오는 건 아닌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엄마, 수상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흘째 되는 날, 오두막 주인인 중국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의 말에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의 신고였습니다. 중국인들도 탈북자를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안의 군화발 소리가 쿵쿵쿵 들려왔습니다. 나와, 다 알고 있다.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안들은 저희를 순식간에 체포했어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차갑고 무거운 감촉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수가 울먹이며 엄마를 외쳤지만 저는 어찌할 수 없었어요. 트럭에 실려 구치소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중국 땅이었지만 자유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었어요. 이곳까지 와서 붙잡혔다니. 구치소로 끌려간 저희는 각각 다른 방에 갇혔습니다. 저는 혼자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낮게 우문거렸고 어디선가 물이 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북송 통보를 받았을 때 신문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 남편은 이미 처형당했다. 너희도 북한으로 보내면 마찬가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이 정말 죽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이들도 끝이다. 언제 북송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아침 트럭이 와. 신문관이 무감정하게 답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면 저희 가족은 모두 죽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도관의 시선이 비는 패턴을 눈에 새겼습니다. 언제 졸고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계속 관찰했죠. 빈틈은 분명 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개인의 힘이 아니라 관찰과 패턴, 설계로 돌파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밤늦게 간수가 순찰을 돌 때마다 저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대략 2시간마다 한 번씩 돌았고 한 번 돌 때마다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 가장 느슨해 보였어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닥에서 녹슨 못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약 3cm 되는 못이었습니다. 끝이 뾰족했지만 녹이 많이 슬어 있었죠. 손에 쥔 못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북송되면 아이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힐 게 뻔했죠. 아니면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자해가 아니라 설계된 자구책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교도관들의 근무 패턴, 병원 이송 절차, 응급실 상황까지 모든 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보위부 간부 부인으로 살면서 익힌 정보 분석 능력이 이때 도움이 되었어요. 새벽 2시, 교도관이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는 못을 입에 넣었어요. 삼키는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는 느낌, 뱃속에서 콕콕 찌르는 아픔. 곧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신음했어요. 간수들이 뛰어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뭘 한 거야. 간수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피를 계속 토하는 저를 보고 당황했죠. 응급실로 보내야 해. 한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들도 죄수가 죽으면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 병원으로 보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몽롱해졌지만 저는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들것 바퀴 소리와 금속 트레이 소리, 간수의 욕설이 잔향처럼 맴돌았습니다. 빨리 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내시경 검사해야 해. 의사가 말했어요. 이물질이 위장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어. 수술을 받는 동안 저는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는 척했습니다. 의료진들의 대화를 들으며 병원의 구조를 파악했어요. 2층 병실로 옮겨. 간호사가 말했어요. 2층이라는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였어요.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창문의 위치, 간수의 자리, 간병인의 동선까지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렸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저는 새벽 2시까지 기다렸어요. 간병인과 공안이 동시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링거 바늘을 뽑는 찰칵 소리를 최대한 조용히 냈어요. 손목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까지 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복부 수술 상처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2층 높이였어요. 뛰어내리기엔 위험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지수야, 도윤아. 엄마가 꼭 구해줄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창문턱에 발을 걸었습니다. 하강할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손에 힘이 빠져서 미끄러질 뻔했죠. 창틀에 손이 긁혀서 피가 났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골절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삐끗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그림자처럼 포복해서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밤거리는 조용했지만 언제 순찰차가 올지 모르니 서둘러야 했죠.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공중전화를 찾아 몇 시간을 헤맸습니다. 발목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지만 계속 움직여야 했어요. 마침내 브로커와 연락이 되었고 어디서 만날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정말 나왔어. 브로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했길래?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강둑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새벽 푸른빛을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도윤아, 기다려. 죽음과 이성의 경계에서 책임감이 결단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창틀에서 손이 미끄러질 때 피가 창틀에 그어진 자국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도윤이와 지수가 제게 달려와 울먹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제게 안겼어요. 정말 무사하세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아.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수술 상처, 발목 부상, 손목의 상처까지 온몸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다시 시도해야지. 제가 답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시도할 각오였습니다. 브로커도 저의 의지에 감탄했어요. 이런 사람은 처음 봐. 보통은 한 번 잡히면 포기하는데 그는 저희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한 루트로 가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과 재회한 후 변두리 창고에 숨어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최세광이었어요. 과거 저희 이웃이었는데 남편을 밀고 했다는 소문 때문에 저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났을 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세광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수염도 자라있고 옷도 남루했죠.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 할 말이 있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을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최세광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엄마, 일단 들어봐요 라고 말했어요. 당신 남편, 내가 밀고 했다는 소문, 사실이 아니오.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따졌죠. 최세광은 한참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당신 남편을 살리려고 했소. 정보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밀고자로 둔갑했소.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박 중장님은 좋은 분이었소. 다른 보위부 간부들과 달랐어. 그분이 숙청당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알았을 때 막으려고 했소. 최세광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소. 오히려 의심만 받게 되었지.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최세광은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시오. 낡은 천으로 쌓인 돈 뭉치였어요. 브로커와 계약하는데 드는 돈이오. 1인 5,000달러, 총 2만 달러. 왜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최세광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내 양심이 편하지 않소. 당신 남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적어도 가족만이라도 구하고 싶소. 이 돈 어디서 구한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요. 원래는 내 노후를 위해 아껴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소. 최세광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도윤이가 나섰어요. 엄마, 일단 도움을 받아요. 지금 우리 상황에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현실적인 판단이었죠.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최세광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끝까지 함께 가야 해요. 브로커와 만나 계약을 맺은 후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에서 10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숨쉬기 힘들었고 금속 소음이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수는 계속 헛구역질을 했죠. 엄마, 숨이 막혀요. 지수가 힘들어했어요. 저는 지수를 안고 진정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금방 끝날 거야. 하지만 정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어요. 최세광이 자신의 물병을 지수에게 건넸어요. 여기, 마셔봐. 그의 작은 배려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희를 도우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낡은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널 때도 아찔했어요. 순찰선 모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거든요. 모두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순찰선 모터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물결만 흔들리는 대로 정지해 있어야 했습니다. 야간 산길에서는 비에 미끄러져 제가 무릎을 찢었어요. 바위에 부딪히면서 피가 나더라고요. 엄마, 도윤이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하지만 걷기가 힘들어지자 도윤이가 저를 업어주었어요. 최세광도 제가 걷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어깨를 받쳐주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의 도움 없이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늪에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서 급히 늪으로 피한 거였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벌레가 눈썹에 달라붙었어요. 조금만 더.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벌레를 무서워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최세광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죠. 박 여사님, 힘내시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위로받았어요. 원망은 나중에, 지금은 아이들부터. 저는 속삭였습니다. 원한을 묻고 연대로 살아남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물 표면에 떠오르는 달빛 잔상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텨낸 사람에게만 보이는 길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최세광이 정말로 저희를 도우려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때로는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진짜 동지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검문소 500m 전방 헛간에서 새벽 3시 50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헛간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지붕에서 물이 새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중국어 관광객 위장 대화를 계속 연습했어요. 우리는 관광객이고 베이징에서 왔다고 해야 해. 도윤이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발음은 천천히, 끝을 올리지 마. 제가 조용히 일러주었어요. 도윤이가 무역시장에서 일하며 배운 중국어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죠. 브로커가 저희에게 가짜 여권을 건넸어요. 이 여권으로 관광객인 척해야 해. 절대 긴장하면 안 돼. 여권 사진을 보니 저희와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지수가 불안해했어요. 저는 지수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걸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관광객이니까 당당하게 행동해야 해.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최세광이 저희를 격려했어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소.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요. 그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브로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에요. 기억하세요. 절대 뛰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야 해요. 헛간에서 나가기 전 브로커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검문소 경비병은 2명이에요. 한 명은 여권을 확인하고 다른 한 명은 짐을 검사해요. 그런데 새벽 4시쯤에는 둘 다 좀 피곤해 하거든요. 우리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그리고 관광 목적이라고 말하면 돼요. 브로커가 답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헛간에서 나와 검문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어요. 검문소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경비병 2명이 서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담배 연기가 새벽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무심한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병은 졸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새벽 근무라 피곤했나 봐요.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다른 여행객들이 검문을 받고 있었어요. 중국인 가족이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희 차례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여권 검사합니다. 경비병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여권을 들여다보며 저희 얼굴과 비교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베이징에서 왔어요. 도윤이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경비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광이세요? 네, 친척을 만나러 왔어요. 제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경비병이 여권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45이에요. 여권에 적힌 나이보다 조금 적게 말했어요. 경비병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짐 검사하겠습니다. 다른 경비병이 말했어요. 저희는 간단한 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벌의 옷과 세면도 그뿐이었죠.
경비병이 짐을 뒤지는 동안 저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고 저희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죠. 최세광은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정말 중국 관광객인 것처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연달아 3발의 총소리였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절규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지수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어요. 뒤돌아보려는 지수의 손을 제가 꽉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앞만 봐.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경비병들도 총소리 때문에 주의가 분산된 것 같았어요. 가세요, 빨리. 한 경비병이 저희를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어서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뒤에서 계속 소란이 들렸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삼키는 규율과 침착함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유는 뒤돌아보지 않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검문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간 후에야 브로커가 이제 안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옅어지며 국경선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희의 발걸음 소리와 가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통과했어요?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래, 정말 통과했어. 제가 답했습니다.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중국이에요? 최세광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요.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우리는 아직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음악도 없고 다른 소리도 없이 오직 심장 박동과 신발 밑창 소리, 그리고 담배 타는 냄새만이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희는 살아있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총성은 뒤에서 왔지만 자유는 앞에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해냈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생각했어요. 남편이 준비해둔 지도와 정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3주 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정장을 입은 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의 명찰을 단 3명의 공무원이었어요. 그 중 한 분이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박연희 선생님 맞으십니까? 김태성 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 이름과 가족 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그동안 반동 가족이라 불리던 저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공항 입국 절차도 놀라웠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입국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출입국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으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김태성 팀장이 의자까지 권해주었어요. 북한에서는 관공서에 가면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버스 창으로 스치는 파란 하늘과 태극기를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것일까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와 지수도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예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래, 진짜 우리나라야.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안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친절한 말투였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깨끗한 건물과 정돈된 환경에 놀랐어요. 생활법과 문화교육,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심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전액 지원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료 지원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국가가 모든 걸 지원해 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돈을 안 내도 되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법에 따라 의료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있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교육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와서 정말 사람 부시라고 있어요.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성분 때문에 대학도 못 갔는데 여기서는 아이가 의대에 다녀요.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서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존칭으로 대해주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공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자리를 양보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셨죠. 길을 몰라 헤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분 동안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분은 바쁘실 텐데도 끝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우리를 지키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의심과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어요. 도윤이는 직업훈련과 검정고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도윤이가 말했죠.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컴퓨터는 필수거든요. 상담사가 격려해 주었어요. 검정고시 합격하면 대학도 갈 수 있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수는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해요.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도 점차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린 이제 시작선에 섰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강한 국가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린다는 걸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제도와 예의, 안전이 모든 걸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정착금과 주거 지원, 의료 혜택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태성 팀장이 말씀해 주셨죠. 박 선생님께서 편안히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배려받는 일상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경기도 소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아파트도 지원해 주었고 생활용품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담당자가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이것이 진짜 조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국가는 약한 사람을 먼저 부른다는 것. 박 선생님이라는 김태성 팀장의 호칭 속에 담긴 존중과 배려를 느꼈어요. 정말로 사람을 품는 국가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수가 물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제가 답했습니다. 정말로 저희만의 집이 생긴 거였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저희는 경기도 소도시 아파트에서 간소하지만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작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참 평범하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안전해. 지수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졌죠. 도윤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위한 앱을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꿈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떤 앱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물었어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요. 병원 찾기, 관공서 위치, 생활정보 같은 것들요. 도윤이의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뉴스에서 남북철도 연결론의 속보가 나왔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에도 갈 수 있을까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향이라, 이제 어디가 진짜 고향일까요? 고향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야. 제가 답했어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닐까.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밤에 베란다에서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누군가의 길이 되자. 증오를 쥐고 살 것인가, 보답으로 살 것인가.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역 봉사와 정착 도우미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도우미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서에 적었죠. 저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도움을 요청받은 분은 함경도에서 온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나요?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제가 말하자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처지를 겪어본 분이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돼요. 또 다른 분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세광도 정착에 성공했어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소. 그가 고마워했어요.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즘 북한 음식이 그리워서 자주 와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최세광의 식당은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평양냉면이 정말 맛있어요. 남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지수도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제가 말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꼭 간호사가 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온 환자분들을 잘 돌보고 싶어요. 정착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어요. 어떤 분은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아이만 데리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를 버린 힘은 무서웠고, 우리를 품은 제도는 더 강했다. 이곳은 진짜 조국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 온 탈북민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부였는데 막막해하는 모습이 예전의 저희와 똑같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이들을 잘 도와줘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부부가 불안해했어요. 물론이에요. 저희도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격려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요즘에는 탈북민 관련 강연도 하고 있어요.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초청해 주시거든요.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통일은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통일이 먼저 필요해요.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권력의 안쪽에서 하루아침에 반동 가족이 되었던 저희가 두 아이와 함께 죽음의 강과 철조망을 넘어 존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길을 잇고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니까요.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의 연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매주 정착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저는 보람을 느껴요. 저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수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제가 답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어요. 그것이 저희가 겪은 모든 시련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